오늘은 지난 시간에 임화를 하다가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을 못해서 오늘 임화 2편 하고 중간에 한번 임화 바다시를 다루겠다고 한 계획 커리큘럼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과 합쳐서 오늘 임화를 좀 앞당겨서 한 후에 그 계획표상에 그 한 몇 번째 후에 들어있는 임화는 스킵을 하고 수업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계획에 약간의 순서 변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현해탄과 네거리의 시인 임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실제라는 시가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을 텐데요. 임화가 지난번에 카프가 해체되고 더 정확하게는 임화의 손으로 카프 해산계가 제출되고 나서 임화가 종로를 떠나면서 서울을 떠나면서 다시 내거리에서 라는 시를 발표했다. 거기까지 봤죠. 다시 내거리에서 라는 시의 말미에 나는 뉘우침도 분노도 아무것도 유언장에 적지 않으리라. 이렇게 썼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화가 어디로 갔느냐? 당시에 마산에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이자 요양지가 있었다고 해요. 마산에. 그래서 마산으로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갑니다. 지금 마산. 자, 거기에서 이제 임화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한 번 더 맞이하게 되죠. 이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실제라는 시는 1939년 2월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임화는 이 시를 쓰고 나서 짠, 해방될 때까지 시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죠? 이 시 쓰고 해방될 때까지니까 6년 정도 되죠. 6년 동안 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긴 기간 시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임화가 아무 글을 안 쓴 건 아니었고요. 이 시기에 굉장히 활발한 다른 저작 활동을 펼칩니다. 조선 신문학사도 쓰고요. 비평이나 이론적인 글 이런 거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시는 6년간 안 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쓰지 않았을까? 아주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쓰지 않았는지를 밝힌 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저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 어떠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다. 단서라기보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지 하고 몇 년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쓰지는 못했어요. 이 시를 별로 주목하지 않거든요. 근데 임화의 전체 시를 통틀어서 이 시는 딱 전환점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왜 이 시를 내놓고 6년간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가면 문인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 식민지가 영원할 수 있겠다,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절망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죠. 이런 이유로 1940년대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력감도 많이 작용을 했겠죠. 압박도 있었지만.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가속화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실제라는 시를 보면요. 임화가 그 부제처럼 제목 밑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벗이여 나는 이 즈음 자꾸만 하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현해탄도 그렇고 다른 임화의 시들을 봤을 때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임화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임화의 뇌구조 이런 걸 그려볼 수 있다면 아주 큰 비중으로 운명 이런 단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무슨 운명일까? 이 무슨 운명일까? 임화는 되게 문단에서 정점에 있었잖아요. 셀럽이라고 할 만큼 주목도 많이 받았고 또 카프 수장을 맡으면서 문단의 중요한 논쟁, 중요한 담론 또 카프의 많은 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대표 논객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동지 다 잡혀가고 본인은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고향을 떠나 이제 요양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운명이라는 두 글자가 또다시 임화를 짓누르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요. 어떠한 운명의 거센 파도가 오고 작은 배처럼 망망대해 있는 작은 배처럼 본인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라도 의지적인 면을 보여주던 임화가 이 시에서는 두려움을 나타내요. 눈으로 다 읽었을 텐데 이런 고백은 사실 혁명가 임화한테는 굉장히 낯선 고백이에요. 자고 세면 이변을 꿈꾸면서 나는 어느 날이나 무사하기를 바랬다. 혁명가들은 보통 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고난을 돌파해서 이 혁명을 쟁취하리라. 이런 의지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혁명가의 모습이고 당시 임화에게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할이 요구됐어요. 임화가 약간이라도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기회주의자다, 우익적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내부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임화는 강해야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투쟁가가 되고 싶었겠지만 외부에 있던 어떤 사람들, 외부자들로부터도 임화는 스스로 계속해서 강경한 투쟁가가 되도록 그렇게 압박을 받아왔다. 이 양쪽에서 그런 압박에 시달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사하길 바랬다. 사실은 임화도 그냥 평범한 한 청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행복되려는 마음, 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소소하게. 이런 고백 딱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무사한 그날 가운데 찾아지지 아니할 때 나의 생활은 꽃진 장미 넝쿨이었다. 다 이런 사람. 장미 넝쿨만 남은 거예요. 꽃은 없어요. 그냥 갓이 있고 넝쿨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임화는 카프가 해체되고 나서도 계속 문단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카프가 해체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한지를 토로하는 글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문학으로 투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한탄을 거의 울분에 차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여기요. 푸른 잎을 즐기기엔 나의 나이가 너무 젊고 더구나 마른 가지를 사랑하기엔 더구나 마음이 앳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젊거나 너무 마음이 어린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내가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거나 뭔가를 내려놓고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이 임화가 느끼기에는 너무 젊고 마음도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이 믿기 어려워 한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인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를 들어 카프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카프를 사수하고 동지들에게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았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이 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임화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약함이라고 할까요?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마로 하여금 더 이상 고백적인 시를 못 쓰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사진은 이마가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부인 이귀래와 찍은 겁니다. 조선일보 1932년 1월 7일자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 기사는 뭐 우리 카프 시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 두 사람의 사는 모습, 이야기, 인터뷰 이런 거를 싣는 그런 기사에 실렸던 건데요. 얘기했었죠. 이귀래와 헤어지게 된 것. 이마가 약간 이귀래 사회주의 운동가인 이귀래가 보기에는 되게 무른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혁명적으로. 그래서 이귀래의 표현에 따라 이귀래가 이마를 카트 치게 됩니다. 카트 쳐버리게 되고요. 이마가 두 번째 결혼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하련이라는 소설가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여기 여성이라는 잡지에 이마와 지하련이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같이 찍은 건 아니고 따로따로 찍은 거를 두 개를 같이 합쳐 놓은 건데요. 이 지하련이 쓴 일기라는 글이 이 여성지에 실렸습니다. 1940년 10월호에 실렸죠. 이 글을 보면 좀 사진을 좀 더 먼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마와 지하련 이렇게 선남선녀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하련은 이마가 마산에 폐결핵으로 요행을 갔을 때 마산 출신이었던 지하련과 만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지금도 지하련과 이마가 살던 집이 마산에 남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 한 5, 6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야구 보는 사람 있어요? 프로야구? 프로야구 마산 연고팀이 NC잖아요. 창원, 마산 그쪽이. 근데 창원에서 경기를 하다가 마산에서 경기를 하다가 잠시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경기장 근처에 어떤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나니까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바로 그 집이 임화와 지하련이 살던 집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약간 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되면서 고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이 집의 주인이 공동 명의로 뭐 4사람인가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보존하는 걸 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걸 돈 되니까 팔고 싶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 가옥을 보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정원과 담은 허물고 집만 보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쪽의 그 사회 단체들 민간 단체들이 마당까지 보존해야지 담 허물고 마당 없이 왜 집만 보존하느냐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하여튼 지금도 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해요. 자, 이 지하련은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 그래서 임화에 비해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심리 묘사가 담긴 소설을 쓴 소설가로 알려져 있고요. 임화와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성지에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어서 왔으면 그래서 밤마다 정든 저 기차를 타고 저 강물을 건너서 다시 서울에 갔으면 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글은 마산에서 임화가 폐결핵으로 요양을 할 때 지하련이 같이 이제 간호를 하면서 돌봐줬죠. 그런데 임화가 완쾌를 하고 지하련이 폐결핵에 옮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임화가 다시 지하련을 마산으로 내려보내요. 요양하고 치료받고 와라. 그래서 헤어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하련이
혼자 마산에 떨어져 있으니까 임화와 임화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쓴 일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면서 그는 나아서 가을에 오라고 말했다. 떠나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엄마 살쪄서 가을에 온다고 달래는 말을 나는 들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쭉 있고 중략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편지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 서울서 편지가 왔으나 역시 마음 아플 뿐이다. 자, 이모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세상이 험난해서 맘 둘 곳 없는데 너는 앓고 아이들은 가엾고 나는 고달프고 쓸쓸하다라고 이모가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9년에 아까 실제라는 시를 봤잖아요. 이마는 사실은 제가 한 말인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태생적으로 혁명가 이전에 시인으로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혁명가, 투쟁가로 보고 싶은 사람은 그런 면만 보이지만 사실 이마의 많은 면들 중에서 저는 이런 면들이 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하련도 그런 것 같죠. 나는 그분을 조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기들을 소중히 하는 성실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를 위해 가장 자유로운 분이기도 하다. 근데 지나친 고집이 있고 비위가 까다롭지만 좋은 판단을 가진 미더운 분이다. 나보다 몇 배 훌륭하고 착한 분의 고달픔을 내가 덜어줄 수 있고 쓸쓸한 때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나한테 이건 과한 즐거움일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임화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기록이나 임화의 글들을 보면 그냥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좁은 어두운 울타리에 가둬놓았던 그런 비유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곤 하는데 지금 이 넓은 데다가 풀어놨으면 어떤 말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자, 서럽고 외롭다. 물새처럼 외로워지려고 한다. 언젠가 그가 외로웠을 때 나는 그를 알았다. 그를 좋아했다. 아름다운 사냐와 푸른 강물과 이쁜 이라고 하니까 좀 갑자기 확 깨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가 앞에 있어서 내가 몹시 어지럽고 당황했을 때도 나는 그를 따랐다. 이제 그도 내게 이러할 것인가. 근데 워낙 밖에 일이 많으니까 이 가정 안에 갇혀 있기에는 이마가 가진 꿈이나 야망이나 재주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지하련은 그걸 알아봤던 것 같고요. 사진이 잘 선명하진 않지만 되게 미인상이죠. 단아한 미인상이에요. 자, 이 지하련에 대한 증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밑에 써있죠? 서정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서정주 씨 배웠나요? 뭐 배웠어요? 국가협에서? 견우와직녀? 뭐 나오는 거? 오잡교 나오는 거?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올려줘도 돼요. 제가 학교 공부를 할 때는요. 서정주가 우리나라 모더니즘 시의 거의 거장이었어요. 교과서에 그때는 우리 국정교과서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은 검정교과서여서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정교과서에 서정주가 거의 대표적이었고 우리는 그걸 정전이라고 부르죠. 서정주가 어떻게 정전화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서정주가 어떻게 우리 세대에게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되었는가. 서정주는 사실 여러분이 왜 많이 안 배웠느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과서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친일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친일 시인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부터 옵니다.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 또 있어요. 서정주가 어떻게 교과서에서 정전화되었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정주가 그 오장환 여러분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수업에서도 오장환을 다룰 거거든요. 근데 오장환하고 굉장히 절친이고 오장환이 서정주의 첫 시집을 정말 양장으로 최고급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절교를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절친이었다가. 왜냐? 서정주가 노골적으로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절친조차 돌아서버릴 정도로 그런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했고요.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전두환의 몇 주기 센 탄신일에 보내는 축시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시인이 됐죠. 미당 뭐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미당의 이름을 붙인 미당이 서정주의 혼데 미당의 이름을 붙인 문학상이 있어요. 미당 시문학상인가? 네, 귀촉도라는 시 맞아요. 저도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네, 그 미당 시문학상도 매년 수상자를 정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시인들도 꽤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이름의 시인이 주는 문학상은 받지 않겠다. 거부하는 보이콧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문학사에서 명예와 오욕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서정주가 지하련과 임하에 대해서 나중에 증언한 게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 1985년이죠. 85년에 광복 직후의 문단이라는 회고성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임화의 부인은 지하련이라는 펜네임을 갖고 있었는데 문장지를 통해 데뷔한 소설가였다. 상당한 미모여서 문인들 사이엔 인기가 대단했다. 임화가 작품보다 문단 정치로 유명해진 데 비해 그의 부인은 재주가 임화보다 나았다라고 서정주가 평가를 해버려요. 자, 지씨가 나의 시를 꽤 좋아했던 걸로 기억된다. 그런 연유로 지씨는 나와 친해졌다.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였다. 해방이 되니까 지씨가 내가 근무하던 곳에 찾아와서 많이 놀러 왔는데 해방 후 임화는 원남동과 이화동 사이의 고개에 있었던 일본인 적산가옥을 접수하고 살던 터였다. 서울 살 때인 거예요. 근데 지씨가 사무실에 와서는 집에 놀러 오라며 은근히 바라보곤 했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일이지만 임화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문화공작 책임자로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무척 애썼다고 한다. 지씨가 내 사무실에 들락거린 것도 눈치를 살핀 것도 다 임화가 시킨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인계를 써서 나를 포섭하려 했지 않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화와 지하려는 말을 할 수 없죠. 이미 오래전에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정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서정주가 지하련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서정주에게 직접 들었다. 아마 그게 임헌영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것 같던데 그분의 또 증언에 의하면 서정주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임화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마음에 두고 있어서 오히려 서정주가 이 임화와 지하련의 집에 가끔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데 그만큼 임화와 지하련 모두 문단 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점이겠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미인계를 써서 포섭하려고 했다 이런 거. 네. 임화의 성격상 만약에 서정주를 포섭할 필요가 있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인데 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방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방 전, 그러니까 1940년대에 가면 많은 문인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40년대 일제강점기 말미
그 시기에 우리나라 문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스탠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정주처럼 친일로 전향하는 거죠. 그래서 종군도 직접 하고 또 전쟁에 참여하라고 또 학도병들을 독려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 천황 찬양하고 이런 글들을 쓰는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정치적인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글을 쓰는 겁니다. 자연을 노래하게 돼요. 자연 노래하고 뭐 전혀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을 쓰게 되죠.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에 나온 시집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청록집입니다. 청록집은 일제 직후에 나왔으니까 언제 쓰였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쓰인 시들을 묶어서 광복 직후에 나왔겠죠. 그런데 그 시들은 대부분 다 시기를 짐작할 수 없어요.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는 시들로 엮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자연을 노래했다 이렇게 하지만 시대성을 담지 않아야만 글을 쓸 수 있었던 시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이 절필입니다.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스탠스 중에 무엇을 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사가 다르게 그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방향 속에서 광복이 찾아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그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8월 16일 날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상징적인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광복이 언제 됐죠? 15일 날 됐잖아요. 근데 16일 날 나와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당일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해요. 왜 몰랐느냐면 항복선언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일본은 항복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일본 천황이 그 오금 방송이라고 하죠. 옥소리 방송. 그걸 통해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항복이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고 되게 어려운 말들로 장황하게 막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은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일본 사람들도 정확하게 메시지가 뭔지 잘 캐치하지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더 우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전쟁하자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잘 몰랐던 거죠. 지금처럼 SNS로 순식간에 다 퍼져나갈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광복이 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8월 16일 날 사람들이 대부분 알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쏟아져 나온 게 8월 16일이었습니다. 하루 뒤에. 자, 우리 이제 임화하고 있으니까 임화가 뭐 했을까요? 우리의 그 야생마 임화는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6일에 조선문화건설본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8월 16일에 사람들이 광복 소식을 알았잖아요. 당일에 조직한 거예요. 마치 나 정말 이날을 기다렸어. 드디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근데 우리는 임화를 계급주의자, 사회주의자, 좌익문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선문화건설본부는 좌익, 우익을 다 합쳐서 만든 단체였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광복이 돼서 새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담긴 단체죠. 그래서 이 조선문화건설본부는 중간층까지 다 아우르는 통일 전선 구축을 지향한 단체였어요. 그런데 그 임화가 카푸의 서기장이었을 당시에도 굉장히 강경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되고 임화가 또 우익적 기회주의자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기에도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또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우익이 섞여 있는 이
조선문학건설본부로는 자기들의 뜻을 지향하고 관철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강성 그 조직원들은 결국은 계급 해방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좌우우익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이 조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안팎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왜 이 해방을 맞이한 이 시기에도 우리가 분열돼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되니까 이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은 서로 합칩니다. 조선문학가 동맹. 이름이 너무 헷갈리죠. 저도 가끔 헷갈려요. 지금도. 그래서 통합된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출범하게 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문학이 개인의 산물 같잖아요. 이 당시에는 조직의 산물이고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문학이 행동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그러니까 운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이 시기 문학의 특징이었거든요. 자, 아이고 이마 사진을. 자, 그래서 이 조선 문학가 동맹이 전국 문학자 대회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이 1946년 2월에 종로 일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 기사에 따르면 이 동맹에 소속된 문학인이 총 135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오프라인 행사인 거예요. 여기는 이때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문인들이 84명이었고 각계 인사와 내빈이 1000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사에. 약간 물음표가 생기긴 해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 집회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또 실제로 절필했던 문인들도 많고요. 쓰는 거, 모이는 거 이런 게 다 금지됐다가 풀렸기 때문에 거의 용광로처럼 이렇게 막 끌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해방 직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마 모습입니다. 전국 문학자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마의 모습이에요. 딴 사람 같죠? 우리가 봤던 사람 아닌 것 같죠? 네. 우리는 요즘 쓰는 표현으로 세월의 직격탄을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사진을 막 뒤져보다가 이건 누군가가 이게 이마라고 잘못 이게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마가 얼마나 광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하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1946년 8월 7일 신문이에요.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련의 작가 동맹이 이마의 편지를 공개적으로 토의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세력이 클 때였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두 체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난 공산당이 좋아요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선택이 열려 있었던 시기예요. 모색을 하면서 어느 체제가 더 좋을까 앞으로 어느 사상이 우리에게 더 맞는가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거를 두고 모색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마는 이쪽 좌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사회주의, 계급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쪽에 훨씬 더 매력을 느꼈던 거고 이마를 비롯해서 많은 문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소련에도 이제 작가 동맹, 소련은 지금의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 이 소련의 작가 동맹이 이마의 편지를 공개적으로 토의했다. 즉 이마가 여기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마가 소련 작가 동맹의 의장인 니콜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조선의 문인 이마다. 이렇게 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련의 작가 연맹이 이 소련 문화예술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아까 조선 문학자 대회처럼 대회에서 이마의 편지가 공개적으로 토의가 되었다. 그 이마의 편지에 뭐가 써 있었냐면 조선의 현실이 써 있었겠죠.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맞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게 써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소련의 많은 문인들이 해방된 조선의 실정을 알게 되었다. 이게 기사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제가 아까 야생마다 근데 좁은 데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울타리를 열어주니까 이렇게 뛰쳐나간 거죠.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1부인데요. 우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조선이죠.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조선과학자동맹을 비롯해 문예, 영화, 연극 등등등등 모든 종류의 문화단체 24개가 가입해 있고 현재 각 문화단체 위원은 18,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떤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겠어요. 자, 우리는 조선과 소련의 과학예술계 일꾼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당당하지 않나요? 당당 그 자체예요. 조선이 어떤 실정인지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낸 거니까 너무 멋집니다. 저는 여러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특히 이 공산당 활동에 대해서 이마를 비난하고 아예 이마의 문학을 쳐다보지도 않고 평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활동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이마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알겠지만 이 해방 직후는 아까 제가 용광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들끓었던. 그동안 숨어있고 억눌려 있고 하지 못했던 말, 쓰지 못했던 글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거리로 쏟아져 나오듯이. 그래서 이 정말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 체제를 두고 신탁, 반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탁 통치를 찬성할 거냐, 반대하느냐,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그 방향성에 대한 두 대립이었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파 여기 있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파가 모여서 조용히 글로 대항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와서 서로 싸워요. 이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건 다 모색의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 하여튼 후져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모색의 과정이었어요. 모색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정답인 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금의 같은 체제를 따를 거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갈 거냐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서정주는 아까 서정주 얘기가 나와서 서정주는 90살 다 될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역사를 다 지나온 사람이죠. 중요한 시대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기 노선을 정하고 행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일찍 죽은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의문도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모색의 시기에 이게 지하련의 작품인데요. 지하련이 아까 소설가라고 했잖아요. 이 문인들도 어떠한 스탠스를 또 취해야 돼요. 일제 말기에 취했던 3가지 스탠스가 있었고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당시의 문인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엘리트층, 엘리트 지식인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깊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자, 이 지하련의 소설
도정이라는 소설인데요. 조선문학가동맹 제1회 조선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아까 조선문학가동맹 봤죠? 이화가 8월 16일 날 설립했잖아요. 조직했잖아요. 그 1회 문학상에서 지하련이 수상을 한 거예요. 그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눈으로 대충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 이 지식인 주인공이 이제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다라고 했고 순간 머릿속에 도깨비처럼 불끈 솟는 괴물이 있다. 바로 공산당이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이렇게 해서 공산당 괴물, 공산당이라는 괴물이 무서운 것이다.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런데 이 괴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었다. 뭐 쭉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 주인공 지식인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소시민, 뿌띠부르주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속에 있는 뿌띠부르주아와 나는 싸우겠다라고 하는 건전한 투쟁적인 결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문인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었을 거라는 것을 이 소설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 허구라는 장르를 빌려서. 이 작품이 조선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되게 된 것도 그런 묘사, 방황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당시 지식인 문인의 고뇌를 잘 그려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이모도 마찬가지로 원래 일제강점기에 계급주의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모색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의 스탠스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더 방황을 하게 됐겠죠. 자, 이모가 쓴 글 중에 이 신천지, 지금 그 문제가 된 그 신천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새로운 하늘과 땅 이런 뜻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모가 글을 싣는데 인물 소묘라고 하는 코너에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박헌영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조선 공산당의 그 당수라고 할 수 있는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지금은 그 박헌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공산당 레드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산당이 거의 금기시된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시기가 모색의 시기였다는 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시기여서 어떤 체제를 따를 것인가를 두고 크게 두 세력이 대립하던 시기잖아요. 그 대립의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는 어떠한 체제가 더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선택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우리 체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때의 문인들이 처했던 상황 또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마의 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종로 네거리, 이마의 배경이 유년 시절 배경, 청년 시절 배경으로 있었던 종로 네거리가 흥분 속에 물 끓듯 하였을 때 여러 이제 삐라가 붙었을 거예요. 선전선동물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을 봤다고 해요. 지하에 숨어있던 박헌영 동무여 나타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라. 뭐 이런 삐라를 봤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좌익, 공산당 쪽 추종자들이 썼겠죠. 이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걸 보니까 교육 정도, 노동자 아니면 교육 정도가 극히 얕은 사람들이 만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때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내 인상은 풍파를 만나 사방으로 이산했던 대일소 크고 작은 어린애가 어버이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향점을 찾아가야 될지 아버지를 찾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어버이를 찾는 심정으로 찾아다녔던 거예요. 해방을 갈구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가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싸워야 할 것이냐.
그때 나타난 게 이 박헌영이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에 깊이 감동을 줬다 이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 이후에 이화는 박헌영의 아주 찐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라다닙니다. 시위에 따라다니고 실제로 조선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많은 큰 일 역할을 하면서 조력자로 지내게 되죠. 우리 역사에서 임화가 지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계급주의 활동 그리고 두 번째 조선공산당. 사실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때 박헌영을 찬양하는 시도 쓰고 선전선동 문구와 거의 다름이 없는 시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었냐면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가 분단이 되게 된 과정하고 동일한데 이 과정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지금 서울, 지금의 서울, 임화가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남한의 정부가 통치하는 땅이 되잖아요. 이때 남한의 정부, 임시정부는, 단독 정부는 좌익 문학 단체를 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가 너무 다르니까요.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압을 하게 돼요. 이 탄압 속에서 견디지 못한 좌익계 문인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상황에 밀려서 월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울이 자신의 집이고 남한에 있는 땅이 자기 터전이었어도 이 체제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월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면 감옥에 갖다 가두고 가서 감옥에 있다 보면 죽어나가는데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살려면.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우리가 알았던 프롤레타리아 계열 좌익계 문인들이 월북을 택하게 되고요. 이 남아있는 순수문학, 우익계 문학 단체들이 남한에 있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 그 유산이 여기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 역동적이고 입체적이었던 우리 문단의 그 시끌시끌했던 그런 논란, 담론, 의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순수문학이 남게 되는 거죠.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봤던 서정주도 그 중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서정주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되어 흘러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결정, 누군가의 판단. 그런데 이 수업의 대전제, 우리가 그때 태어난 청년이었다면, 그때 살았던 청년이었다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방향을 택했을 것인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 미안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임화도 1947년에 박헌영을 따라 월북을 해요. 월북을 한 다음에 한국 전쟁이 터진 거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인민군 복장을 입고 서울로 와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서울로 오게 됩니다. 자, 왜 서울로 와서 누구를 찾았느냐? 북한 소속이었으니까 군의 일원으로 왔지만 와서 임화는 자기 딸을 찾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딸 헤란에게라고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이 헤란이는 임화가 첫째 부인 이귀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자기가 월북을 하면서 이 딸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전쟁이 터져서 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북한군 소속으로 서울에 와서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입니다. 상당히 긴 시인데 이 절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이 아버지 임화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여기 보면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이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시에.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절절한 마음으로. 너는 이 바람찬 눈보라 속에 무엇을 생각하여 어느 곳에 있느냐.
머리가 절반 흰 아버지를 생각하여 바람 부는 산정에 있느냐.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엄마를 생각하여 해 저무는 들길에 섰느냐. 이러한 류의 문장들이 긴 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이 문장도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밤중 먼 하늘에 바람이 울어 새도록 잦지 않거든. 머리가 절반이 흰 아버지와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너의 엄마와 어린 동생이 너를 생각하여 잠 못 이루는 줄 알아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런 절절한 시를 씁니다. 이 시는 시집 1951년에 나온 시집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지금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시인데요. 이마가 이때 어느 신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북한의 가장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 시를 썼다. 이 점을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이화는 이 시와 이 비슷한 시가 몇 편 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1950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이름 김일성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 김일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휴전이 됐잖아요. 결국은 남북한이 따로따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사실 박헌영 일당에게 지웠다고 합니다. 그 숙청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숙청이란 말 우리가 그냥 쉽게 쓰지만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그때 박헌영 일당을 숙청하면서 이마도 같이 숙청이 당하게 됐는데 이마의 죄목은 염전사상을 고취시켰다는 거예요. 염전사상이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염전이에요. 바다에서 소금 구하는 염전. 그러니까 눈물을 짜냈다는 거예요. 투쟁의 그 결의를 막 고취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감상적인 시, 너 어느 곳에 있느냐 이런 시들을 써서 인민의 혁명에 대한 의지를 약하게 하고 염전사상을 고취시켰다. 이게 이마의 첫 번째 제목이고 또 하나는 미제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런 죄목을 덮어 씌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마가 실제로 미제 스파이 활동을 했느냐, 간첩 활동을 했느냐라는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마는 자신이 그토록 사상적으로 혹은 행동적으로 지향했었던 그 체제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되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에 처해지죠. 감옥에 있을 때 이마가 쓰고 있던 지금 안경 쓴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의 이마 모습이에요. 가장 나이 들었던 모습. 안경 쓰고 있던 거 안경알을 깨서 동맥을 그어서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해서 결국은 숙청 사형에 처해져서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1953년의 일입니다. 쭈루룩 이마 한 청년의 시간 순서대로의 모습의 변화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조선의 발렌티노였고 영화와 시를 꿈꾸던 청년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흔들리다 결국 양쪽에서 사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공산당 체제에서도 결국은 숙청당했고 반역죄거든요. 사실은 반동 반역죄. 남한에서는 그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채로 1988년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허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대 문학을 가장 격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영위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한 청년, 본명 임인식의 삶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만 하고 끝낼게요. 바람이여 전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시집에 들어있는 시인데요. 이 시도 중간중간에 보면
이마가 맡고 있었던 그 체제 안에서의 그 문화 선동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제지향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도 시인 이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하라 바람이여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머리 흰 분들에게, 그 애처로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바람이 이마에 어떤 마음을, 시간을 거슬러서 약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거쳐서 바람에 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